정말 눈밑을 꼬집어서 울게 만드는, 눈에 후추를 뿌리는 듯한 그런 느낌, 거의 사기에 가까운 그런 심파거든요. 저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죠? 안 보셨네요. 또 봤는데? 네, 영화를 읽는 새로운 시각, 변호사들의 시선을 읽어보는 색다른 영화 리뷰, 고소한 영화 읽기 라이너입니다. 박노규, 이재현 변호사님입니다. 자, 지난주에 염력으로 아주 전문적인 이야기, 아주 날카로운 이야기였지만 재미없었던.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죠. 오늘은 좀 엄청나게 좀 다행이다 싶은 그런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영화 얘기하기 전에요, 두 분을 가장 크게 울린 영화는 무엇입니까? 혹시 있으십니까? 미마 그 강을 건너지 마고. 보고. 곽 팀장님은? 저는 우생순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요?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올림픽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거든요. 노래도 되게 좀 벅차오르는 노래. 그때 아마 러브홀릭 노래였나요? 아니었나? 노래 네, 알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천만 영화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심파죠. 정말 눈밑을 꼬집어서 울게 만드는, 눈에 후추를 뿌리는 듯한 그런 느낌. 네, 그야말로 최루탄 눈물의 결정체. 7번 방의 선물입니다. 1997년 경기도 성남시 모처, 어린 딸 예승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남자의 이름은 용구.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6살 정도의 지능을 지닌 용구는 대형마트 주차 요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딸 예승이를 위해 세일러문 가방을 사주고 싶지만 이미 다 팔려버렸죠. 그리고 경찰청장의 딸 지영이 세일러문 가방 파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갑작스레 일어난 사고. 용구는 지영을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데 마침 그걸 목격한 사람은 강간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지영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 강간, 살해의 용의자가 된 용구. 현장에 CCTV가 없다는 이유로 용구에게 누명을 씌우는 경찰들.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딸을 만나고 싶어하는 정신지체 장애인 용구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시인 비슷한 행위를 유도한 후 그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교도소로 들어간 용구. 7번 방 사람들은 마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처럼 예승이를 교도소에서 숨어 지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7번 방의 식구들은 용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용구가 무죄라고 판단, 탄원서를 내기에 이르죠. 하지만 영화는 현실과 달라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국선 변호인은 이를 크게 만들기가 싫어서 건성으로 대하고, 아무리 국선이라지만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성의로 형량이 줍니까? 경찰청장의 압력은 너무 강력합니다. 이에 용구는 예승이를 지키기 위해서 지영이를 살해했다고 시인하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교도소 벽에 그린 열기구 그림. 열기구를 타고 탈출하는 용구와 예승이. 2013년 1280만 관객의 눈물샘을 터뜨린 영화. 우리나라 심파 영화의 끝을 보여주는 영화. 변호사들이 이 영화를 보면 대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제일 궁금했던 바로 그 영화. 모의 재판까지 이게 말이 돼? 로 점철되었던 그 영화. 장애인을 우습게 만들려고 작정을 한 그 영화. 까려고 마음먹으면 1시간 내내 까도 부족한 그 영화. 오늘 고소한 영화 읽기에서 다룰 작품은 바로 7번 방의 선물입니다. 두 분은 영화를 어떻게 감상하셨는지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재현 변호사님 먼저 좀. 진짜 눈물이 펑펑 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나이가 들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저도 볼 때 뭐야? 이러면서 봤었거든요. 제가 집에 가서 영화를 볼 상황이 잘 안 되고 회사에서 근데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기가 생겨서 그런지 저는 애기 붙잡고 웃었습니다. 제가 애가 놀래더라고요. 네. 이 두 분이 이렇게 나이를 지켜가지고 이게 거의 사기에 가까운 그런 심파거든요. 저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 안 울 것 같잖아요. 라이너의 이미지 팔짱 끼고 뭐야? 막 이러면서 볼 것 같죠? 펑펑 웁니다. 신과 함께 이런 거 보면서 펑펑 울어요. 이거 뭐야, 심파자다 막 이러고 막 펑펑 신과 울어요. 함께로 우셨어요? 네.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죠? 안 보셨네요. 또 봤는데? 전에 보신 거. 그렇습니다. 두 분이 가장 슬펐던 장면. 저는 그 예승이가 이제 아빠를 출근을 시키거나 했을 때 항상 했던 그 하나 둘 셋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잘 리버블에서 깔아놓고 마지막에 그 사형 집행하러 가는 날. 잘 가. 예승이 안녕. 둘, 셋. 기가 막힌다. 생각만 해도 벌써. 울고 있는 거 아니죠? 약한 남자들의 그냥. 저는 예승이가 아파가지고 네 이제 입원해 있다가 그 교도관이 왔을 때 이제 저도 잡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네, 잡아. 같이 잡아가시면 안 돼요? 기가 막힙니다. 저도 엄청 많이 울었어요. 어떤 장면에서 그게 저는 말씀하신 장면에서 다 울었던 것 같아요. 바로 법정 장면이죠. 재판 과정, 교도소의 상황들. 자,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주인공 용구가 처한 상황인데 이 누명을 쓴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나요? 70년대 칠부명 선물 영화에서는 경찰청장이었죠. 근데 실제 사건에는 춘천의 파출소장의 따님 분이 강간살인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이제 경찰에서 이제 배우를 하나 세우고 이제 고문과 사건 조작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이분은 아마 15년의 징역을 살다가 나오신 걸로 알게 되는데, 그분은 진짜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 15년 뭐.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그분은 보상을 못 받았다고 제가 와. 알고 있어요. 한 20억 정도 된대요. 아, 20억은 좀 괜찮네요. 네. 교도소 실제로 못 가보셨죠? 안 가보죠. 못 가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못 부정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요 상상 초월. 또 약간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건 좀 다른가 보네요. 성인 남성 한 네. 6명이 몇 평 되는 방에서 같이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이너님과 저랑. 우리가 지난번에 또 1급살인 이거 할 때 교도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김철구 변호사님은 요즘은 호텔 갔다고. 가보시는 철구가 못 가보고 아, 이 누명 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곽 팀장님은? 뭐 말이 되는 순간이 거의 한 순간도 없는. 한순간도 없다. 왜 머리에 상처가 있었지? 뭐 이런 거를 추리한 그 얘기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같이 피해자가. 네, 수감자들이. 근데 그들도 바로 그 자리에서 추측할 수 있는 사실관계들을 경찰, 검찰, 이제 뭐 판사 다 간과했고, 우리나라는 그 자백보강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법칙이요? 범죄자한테 제가 이제 자백하는 거 외에는 증거가 없는 거죠. 이러면은 좀 안 된다는 겁니까?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야 비로소 저를 벌할 수 있다. 목격자가 있지 유명한 않나요? 과정이. 근데 목격자는 직접 범죄 현장을 목격한 게 아니고 죽인 거에 대한 목격이 아니라 철구가 만약에 거기 따르면 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언정. 철구가 아니고요. 용구. 철구는 우리 네. 영화의 초현실주의적인 재판 과정 이 부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봉 등장하지 않습니까? 판사가 이제 판사봉 들고 있는 거 없어졌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판타지가 자꾸 없어지네요. 땅땅땅. 저는 그 인신이 구속된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무조건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보면 1심에서는 국선 변호인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사건이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2심 변호인도 너무 이상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도움을 못 받고 이제 용구가 좀 지적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가 많은데도, 네, 꼭 판사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판사도 문제가 필수적으로 변호인을 붙여줘야 되고. 예. 자, 다음은 이제 교도소 풍년. 제가 교도소를 못 가봐서 특히 여기 인물들이 너무 다 선량한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두 분은 이 교도소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예승이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환타지죠. 그래요. 영화의 설정이 그러니까. 교도소의 풍경은 되게 현실적으로 잘 그린 것 같아요. 저희가 착한 죄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수라고 해도 되나요? 죄수죠. 죄수죠. 죄수. 교도소를 못 가봐서. 이거는 이제 곽 팀장님이 뭐 그들 안에서도 세월이 있어야지 생활이 되기 때문에, 네, 세월이 있다고 저는. 잘 들으셨죠? 있는 걸로. 사실 결 자체가 너무 고우시잖아요. 다 이게 너무 고우시죠. 많이 교화되신 분들 아닐까요? 교도소의 교화 능력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정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유. 네, 그러면 이제 무시무시한 분과 이 영화에서 하이라이트는 탄원서 내는 부분인데요. 국선 변호사는 완전 건성이고 경찰청장은 그야말로 악당의 전형입니다. 이 부분들, 이 장면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탄원서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에 그 친인척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속되신 분들 중에는 그러면은 어쨌든 탄원서 비슷하게 쓰고 해야 되는데 이건 영화랑 똑같은 거네요. 탄원서도 조금 더 이제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자필로 쓰셔야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아마 쓴 거 같지 막 그 컴퓨터로 친 거 옆에다 이렇게 사인만 하면 누가 봐도 그냥 글씨 좀 잘 못 쓰면 받침 틀리고 땅땅땅. 일단 경찰청장 역할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재판 전에 법정 뒤에서 용구를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뺨을 때리죠. 그 장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법원에 와 있는 사람을 법원의 허가 없이 경찰청장 아무리 경찰청장이라고 하는데 따로 만나지는 못합니다. 따로 말이 안 만날 되는 수가 없구나. 네, 말이 안 돼서. 왜 이렇게 자꾸 국선 변호사를 좀 우습게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영화에서. 아무리 국선이라지만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성의로 형량이 줍니까? 국선 변호인 되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요새는요. 이 국선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요. 변호사 중에 제일 떨어지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절대 그렇지 네, 않습니다. 요새는 경쟁이 엄청 치열해가지고요. 근데 영화에서는 사실 국선 변호인은 되게 어려운 거군요. 실제 국선 변호인이 무죄를 받는 경우는 꽤 많이 있어요. 이것도 영화의 잘못된 이미지야. 제가 지난주에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던 영화 부당거래에서도 국선 변호인이 이제 내가 30만 원 받고 뭐 검찰청에 하루 종일 있다 뭐 이러면서 금액은 맞지 않습니까? 비슷하네요. 근데 금액 부분은 좀 맞아요. 국선 전담 변호사님들은 그래도 괜찮은 급여를 급여, 받으세요. 월급을 받습니다. 네, 그 월급을 받으시는. 그분들은 그럼 뭐예요? 공무원이에요? 법원에서 임명을 하긴 하는데 공무원은 아니고 법원 소속? 공무원은 아니고 그렇구나. 만약에 두 분이 용구의 변호사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그 영화에서 비춰주는 거는 이 용구라는 사람이 파렴치범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변호를 맡기는 상당히 좀 부담은 될 것 같습니다. 파렴치 범죄는 좀 피하겠다. 아무래도 파렴치 범죄가 또 저한테 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스포트라이트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부담이 되고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이제 가족이나 뭐 이런 인적 사항을 다 파시더라고요. 실제로 고유정 변호인도 고유정 굉장히 변호인도? 네, 신상이. 예.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든 용구의 변호사 됐다라고 치면은 누가 봐도 정신지체 장애 그렇기 때문에 정신감정이 왜 안 들어간가 싶기도 하고 예. 국가속 감정 교육가 당연히 네, 중요하게 재판부에 제출을 했을 거고 현장 검증도 아마 다시 나가서 이제 하기를 원했을 거고. 이 영화가 이제 사형제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사형제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죠. 어떨 때 어떤 정도의 범죄자에게 사형이 선고가 됩니까? 사형을 검찰에서 구형을 하기는 많이 하죠. 최근에 선고난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그 PC방 살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한 80차례를 찔러서 죽였는데 아마 30년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뭐그 정도의 경우에도 사형 선고가 잘 되니까. 사실 두 분에게 이제 사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좀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토론 수행 과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수행평가 때. 자,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학생들이 귀를 쫑긋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거 변호사가 얘기한 건데요. 네, 이재현 변호사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사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형제도. 실질적으로 이제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집행하지도 않은 사형을 왜 선고하냐, 왜 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형은 폐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이 사형제도가 반드시 능사가 아니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형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형을 집행하시는 그 교도관들의 트라우마나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일반 법감정으로 보면은 그게 마땅하다라는 능지를 해야죠. 그렇죠. 처벌해야 된다라는 법감정만 가지고 또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형 말고 다른 형태의 어떤 형벌을 좀 또 마련해야 고문을 할 되지 수는 않을까. 없잖아요, 그죠? 공문이라뇨. 이게 반드시 생명을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다 틀리잖아요. 미국은 총살이죠. 전기의자형 아닙니까? 북한은 이거 돌팔매질해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영화에서 이제 마지막에 모의 재판이 나옵니다. 모의 재판 장면에서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어떤 굉장한 감정적인 재판, 정말
감성으로 재판하는. 일단 실제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모의 재판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에서는 이제 증인들을 신문하는데 그 실제 사건에 있는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증인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수원에서는 이제 모든 연생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연극 같은 겁니다. 아, 연수원이라는 두 분도 다양한 역할을 해보셨겠네요. 뭐 검사 역할도 해보고. 나는 피고인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예승이가 마지막에 이렇게 딱 무죄를 하는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의의 이름으로 아빠를 용서. 일단 울면서 변호하는 장면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빠 사건이어서 그렇겠지만 굉장히 감정적이죠. 이 예승이가 사실 말하는 것도 제가 영화를 놓고 보니까 정말 용구가 범죄자가 아니었다는 거지, 사실은 정말 사건이었다면 알 수 없는 결과일 수도 있죠, 사실은. 예승이의 그 최후 변론은 좀 효과적이진 않았다. 아주 명쾌하거나 논리적이라거나 그런 변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이 영화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거예요. 영화 보면서 제일 황당한 장면이 그 장면인 것 같긴 하네요. 그 풍선. 저는 그거 굉장히 슬프게 봤습니다. 거기 하면 열기구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을까. 감수성이 네. 하신 분이신데. 괜히 영화评을 하시니까. 뭔가 감성적이었던 재판 이런 건 없었습니까? 뭔가 눈물 나는 그런 재판이었다. 역시 프로는 감정을 섞지 않는군요. 끝으로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눈물이 좀 메마른 분들은 꼭 한 번씩 봐야 된다는. 감정이 메마른 분들은 이 영화 말고 좀 I am Sam이나 네, 그런 작품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7번 방의 선물, 많은 분들이 댓글로 7번 방의 선물 좀 해주세요 라고 이 댓글을 달았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